전자상거래 운용사에서 강의하게 될 박성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자상거래 운용사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보시는 내용처럼 전자상거래 운용사의 기본적인 개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운용사를 공부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상거래 과목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일반, 그리고 전자상거래 일반, 그리고 컴퓨터 및 통신 일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어떤 기출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전자상거래 운용사 같은 경우도 실기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내용처럼 실기가 따로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기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따로 이제 전문적으로 계시는 교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실기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전자상거래 운용사의 전반적인 내용들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공부를 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전자상거래 관리사라고 하는 파트를 아마 앞부분에서 안 들으셨던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앞부분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전자상거래 관리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대학 졸업자 이상이라든지 하는 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응시를 하고 취득을 하는 반면 이 전자상거래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내용을 지금 전자상거래 운용사에 대해서 공부에 대한 방법을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고등학생이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물론 일반인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수준 자체,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어떤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등학교 졸업자 정도의 어떤 수준이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이제 종목에 대한 소개를 보시게 되면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라든지 기능을 가지고 전자상거래 관리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자격증을 따지게 되면 전자상거래 운용사,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전자상거래 관리사 1급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리사가 하는 업무를 이제 보조 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국가 기술 자격 시험입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시험 자체를 중학생이라든지 또는 초등학생이 보지는 않겠죠. 그리고 보통 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전자상거래와 관련 있는 학과에 이제 재학 중인 일반적인 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단일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운용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자상거래 관리사 3급이 운용사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주무부터 좀 다릅니다. 운용사는 주무부터가 틀리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들은 전자상거래 운용사, 그다음에 관리사 2급, 관리사 1급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필기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보시는 것처럼 세 과목입니다. 인터넷 일반 또는 전자상거래 일반, 그리고 컴퓨터 및 통신 일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0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문항 곱하기 3이니까 60문항이 되겠죠. 총 60분 동안 우리가 시험을 치르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운용사나 관리사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해요.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그래서 필기 시험을 보고 합격자가 나오게 되면 다시 실기에 대한 어떤 접수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셔서, 그러니까 필기를 합격해야 실기를 접수할 수 있겠죠. 접수를 하신 다음에 실기 시험을 치르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일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인데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죠. 그 주요 항목은 보시게 되면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한상공회에서 자격평가사업단 또는 검정사업단을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출제 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일반 같은 경우는 활용에 대한 부분들, 그 웹 프로그램과 웹 표준, 그리고 웹 디자인에 대한 이 내용이 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세부 항목도 나눠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세 항목이 있는데 제가 전자상거래 관리사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운용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제자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세세 항목을 기준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세 항목이 보시면 지금 빨간색 표시가 된 것이 새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출제 기준 3년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이 출제 기준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업데이트가 돼서 너무 옛날이고 현재로는 필요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진부한 내용이라든지 기술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삭제를 해요. 물론 이제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서 삭제
할 건지 아니면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를 할 건지 라고 해서 추가가 된 건데, 추가된 것들을 보시게 되면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사이버 윤리라든지 저작권에 대한 침해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웹 접근성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 일반에서는 추가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물론 이제 전자상거래 운용사 같은 경우는 시험 대비할 수 있는 교재가 한두 권 정도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기존에 이제 봤던 그 교재 중에 하나만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이제 물론 뒤에도 제가 소개를 드리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넣고요.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거의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최적화되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 교재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새롭게 추가되는 이런 부분들은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해서 책은 여러분들 일반 저도 이제 그 관련된 제가 책을 좀 이렇게 집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공동으로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집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책을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낸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책을 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부수 찍는 부수들도 있잖아요. 출판사 사정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이 이제 소진되기 전까지는 새롭게 책을 찍는 게 어려울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론 매년 나오는 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그런 부분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이 시중에 내놓는 거고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보통 2년, 3년마다 한 번 정도씩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신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좀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조금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재 가지고라도 한번 보시고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세세 항목들이 있잖아요. 검색만 한번 해보셔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도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기출 문제들, 특히 이 전자상거래 운용사 같은 경우 기출 문제를 최근 한 3년 정도 거는 풀어보시는 게 저는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뭐 한참 오래된 거, 예를 들면 5년 또는 뭐 10년 전에 그 내용은 너무 진부하고 오래됐잖아요. 그런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를 하시는 그 출제위원들도 계시긴 하고 감사위원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최근의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그거랑 유사하게 출제를 한다라든지 완전 히 빗겨나가서 출제, 동일하게 100% 동일하게 출제하는 문제들은 좀 드물 거예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약간은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출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한 기출 문제들은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풀어보실 때 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 풀 때 우리 그러잖아요. 문제 풀고 바로 답만 체크해서 문제 답만 이렇게 외우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틀린 거라고 하는데 왜 틀린 건지, 올바른 거면 왜 올바른 거지. 물론 그런 부분은 기출 문제가 오픈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문제하고 정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들은 그런 책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시험 대비 책들을 참고를 하셔서 반드시 좀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게 되면 뭐 HTML 이건 다 배우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자상거래 운용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련 학과에 이제 재학 중인 이제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재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관련 대학에 계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HTML 뭐 그리고 CSS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태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예 그 대비책을 가지고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HTML, CSS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드셨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여기 약간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학습을 하시고 시험을 응시하시게 되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전혀 HTML, CSS보다 아무것도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시면 이런 거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런 관련 책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거의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아마 이 내용이 어떤 거고 얘가 뭘 의미하고 태그 같은 거 시험 문제 내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외에도 기본적인 내용, 뭐 네티켓이나 뭐 사이버 유저 이런 것들 우리가 보안이라든지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전문적으로 있는 HTML, CSS라든지 웹 언어, 웹 표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전공자가 아니고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웹 디자인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전자상거래 일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개념 그리고 뭐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에서 B2B, B2C라든지 뭐 C2C
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B2G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나누게 되고 특성. 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전자상거래 뭐 인터넷 비즈니스, 모바일 비즈니스, 전자무역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기존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중요하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상품 판매, 구매, 인터넷 마케팅 전략, 그 UCC, 유저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유튜브 좀 많이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 그다음에 고객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기본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지금 한 3분의 한 1 정도 이상이 지금 여기에 한 5분의 2 정도가 되겠죠. 한 40% 정도는 추가가 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삭제된 그런 내용들도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기본적으로 이 세세 항목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좀 파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것을 모르게 되면 어떤 책을 좀 봐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그 교재가 있긴 해요. 고등학교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적고요. 실습하고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책만 보시면 절대로 이 전자상거래 일반 이 과목을 합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살펴보고 세 항목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그 책들은 한번 검증되면 5년이나 뭐 6년 이렇게 그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기준은 모르지만 그 검증 기준 동안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한번 검증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반영했을 때 이제 전자상거래 운용사는 3년마다 계속 이 출제 기준이 바뀌는데 책은 3년마다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교재만 보시고 이걸 하신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관련된 그 대비 교재가 있다고 한다면 최적화된 교재가 있으면 그 책 하나 가지고 거기에 접목을 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좀 쉽게 이 과목도 공부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래요. 그 책도 보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및 통신 일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던 그 내용들인데 여기도 많이 새로운 게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붉은색 글씨로 된 것은 다 추가가 된 겁니다. 아마 홈페이지 가도 똑같이 이 붉은색 글씨로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일 텐데요. 웹호스팅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해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자체는 개념이라든지 종류라든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 신기술 컴퓨팅의 이해도 있어요.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하는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 이게 다 들어가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등에 대한 최신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빠져 있긴 하지만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최신 기술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내용들. 그리고 네트워크는 아예 추가가 되었네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해킹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보면 바이러스라든지 악성 코드에 대한 것들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해킹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 상황이고요. 이제 보안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인터넷 보안이라고 해서 인터넷 보안의 개념, 종류, 특징, 정보 보호, 그리고 암호, 정보 보안에 대한 실무 이런 내용들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및 통신 일반에 대한 그 교재를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용어를 들어보셨던 용어들은 있을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시험 대비 교재 그리고 웹을 통한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마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추가가 돼서 우리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떠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분석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문제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보고 정답만 맞추고 끝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대비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대비하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그대로 낼 수는 없잖아요. 물론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 기출문제를 그대로 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자격증이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유사문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좀 틀리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기출문제는 단순하게 보통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고 한 풀어보고 정답 맞춰 내가 이번에 몇 점 맞췄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출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누가 출제를 하시고 누가 감수를 하시는지 알 수 없는 물론 전문적인 교수님들이라든지 현업에 계신 분들이 하시긴 하겠지만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문제를 내실 때는 그런 고민을 다 하시겠죠.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된다라든지 이 부분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더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보실 때는 그런 부분에 좀 중요한 더 단순하게 정답을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웹포스팅이다. 웹포스팅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문제를 풀어보는 거 외에도 찾아봐서 이 웹포스팅이 어떤 내용을 좀 가지고 있네. 웹포스팅의 종류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거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본인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외우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해킹에 대한 것도 내용이 되게 많죠. 방대합니다. 정보보호, 정보암호 엄청 많아요. 이거 우리가 언제 다 찾아보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포커스를 잡아서 우리가 진행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부분에 크게 어려움 없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상거래 운용사의 핵심 포인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총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1과목은 인터넷 활용, 그리고 웹 프로그램과 웹 표준, 그리고 웹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세 항목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붉은색 글씨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제 추가된 그런 내용들이죠.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2과목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 운용, 그리고 인터넷 마케팅이 있다. 인터넷 마케팅 일반적인 그 상황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 항목에 맞춰 공부를 하되 기본적인 내용은 전자상거래 관련 교재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 구매를 하지 마시고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다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는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자상거래에서 네이버라든지 또는 교보문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전자상거래 관련 책이 거의 없을 겁니다. 최근에는 좀 많이 나오니까 이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라든지 하는 이런 책들은 있긴 하지만 전자상거래가 키워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시대의 전자상거래, 스마트 시대의 전자상거래에서 전자상거래라고 해서 그렇게 나온 정확하게 키워드로 나오는 교재들은 생각보다는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교재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재가 이제 대학용 교재다 보니까 거의 아마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있는 그 도서관은 없을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근처에 대학 도서관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일반의 서점을 가서 한번 보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큰 서점들 있죠. 국립의 중앙도서관도 있고, 박물관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릴 뻔했는데 도서관도 있고 하는 그 이제 큰 도서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미리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최근 교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재를 한 번쯤 보시고, 전자상거래 파트, 책 한 권이 전자상거래예요. 그래서 중요한 파트들만 한번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셔서 준비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및 통신 일반 같은 경우는 컴퓨터 시스템과 인터넷 통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앞서도 40% 이상이 되죠.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좀 검색을 통해서 보는데, 여러분 검색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체크를 해서 셀렉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좀 공부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는 이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요, 유사한 이론을 찾아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좀 더 수립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터넷 일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따지면 아까 그 인터넷 일반 시험 문제 중에 www가 있었죠. 월드와이드 웹을 얘기하는 거죠. 또 여기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TCP/IP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통신 표준 체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를 들면 이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통신 표준 체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럼 정답은 바로 TCP/IP가 되는 겁니다. 물론 OSI 7계층이라고 예전에는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 거의 OSI 7계층은 너무 옛날이죠. 물론 그게 기반이 돼서 TCP/IP가 나오긴 했지만 OSI 7계층보다는 TCP/IP 자체가 출제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WWW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 나와 있죠. 하이퍼텍스트와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www. 아마 이건 기출 문제를 찾아보시면 여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것들은 이미 출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이제 출제가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www가 정답일 수 있고, 다음용 www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또는 TCP/IP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교재 보시는 내용에서 얼마 없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가셔야 됩니다. 항상 네이버 지식인이 되었다. 물론 맞는 정보들도 있긴 하겠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아시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키사라든지 또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웹상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정보의 홍수 속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올바르지 않게 되면 잘못된 정보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았을 때는 꼭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네이버를 지식을 신뢰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거기에도 보면 올바른 정보가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올바른지 잘못된 건지를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약간 신뢰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시험 대비 교재라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100%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괜찮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의 구성이라고 해서 웹에 대한 내용들도 아까 많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라든지 또는 서버에 대한 것들, 서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클라이언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웹 브라우저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클라이언트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뭐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HTTP 통신 규약을 사용하여 웹 서버 접속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클라이언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 기준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F국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운용사에 대한 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그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해서 거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무엇인지 또는 서버가 무엇인지, 여기 보시면 HTTP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거기에 대한 이제 플레임도 여러분들 알고, CGI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HTTP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HTML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이걸 보시고, 만약 키워드가 없다라고 한다면 검색이라든지 또 관련된 어떤 그런 교재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느 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재를 모든 교재를 많이 사서 구입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관련 대비 교재 하나만 보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도서관이라든지 우리가 다양한 어떤 정보의 원천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를 여러 개 사서 여러 개를 다 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만 선정을 해서 보시고, 나머지는 참고도들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가지고 가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충분히 이 부분도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메일 프로토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좀 가끔가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SMTP, POP3 같은 거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POP3 아니면 SMTP, 여기 밑에 보시는 거예요. MIME 또 IMAP에서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기출문제 거의 한 번씩은 다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에 POP3가 나오면 다음번에는 뭐 IMAP라든지 또는 그 다음번에는 SMTP라든지 이게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다음 중 SMTP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C 서버에서 CPC에서 메일 서버로 메일을 보낼 때 메일 서버끼리 메일을 서로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것은 바로 SMTP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SMTP나 POP3가 정답이 될 수 있긴 하겠죠. 그런 형태의 문제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역으로 내는 거죠. 다음 중 POP3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많이,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IMAP만 3개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 2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하나 정도밖에.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는 것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올바른 것, 맞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워드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건지를 우리가 잘 체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접근 제어에 대한 뭐 설명이라든지, 제가 이제 가로를 쳐놨지만 비밀 보장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비밀 보장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냈을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을 받을 때 뭐 인가된 사람만 허용이 되잖아요. 인가는 우리가 허락을 해준 사람만, 예를 들면 그 정보를 봐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허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인가 비인가로 하거든요. 비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걸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서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시험이나 이런 것들 대비하실 때 좀 더 쉽게 좀 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서 보신 뭐 네티켓이라든지 사이버 윤리라든지 하는 이런 용역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우리가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 그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티켓의 어떤 기본 정신 또는 네티켓의 전자우편,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낼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기본적인 네티켓이 무엇인지 해서 용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만 생각하셔도 이런 네티켓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네티즌들이 지켜야 되는 에티켓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고, 어차피 사지선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더 어렵지가 않게 이 부분을 우리가 대비를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유형 같은 경우도 일반 정보부터 고용 정보까지 상당히 많은 유형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정보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이름, 생년월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일반 정보가 되겠고요. 가족에 대한 정보, 교육에 대한 어떤 훈련 정보, 뭐 병역 정보, 부동산 정보, 소득 정보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것들만 잘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우리가 시험 문제 내겠다 그렇지는 못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보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뭐 소득 정보가 되었든 또는 일반 정보, 가족 정보 정도는 낼 수 있겠죠. 교육 및 훈련 정보 정도까지.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다 보시지 말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 물론 다 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 보시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셀렉트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도 앞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1차에 대한 침해 유형, 그리고 2차에 대한 침해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대한 침해 유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서 선의적인 어떤 목적과 악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일어나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바로 1차 침해 유형이 되고요. 2차도 있죠. 보시는 것처럼 그 명의도용, 불법도용으로 1차 침해 사고가 발생하고 그 이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도용이 일어나거나 불법 뭐 유통의 유포라든지 스팸이 오거나 피싱 또는 금전적 이익을 수취하거나 또는 사생활 침해를 하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알고는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HTML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HTML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서 시작 HTML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슬러시한 다음에 하게 되면 마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 그러니까 헤더에 대한 것들, P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물론 저는 다 알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HTML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HTML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그 같은 경우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태그를 쓸 때 어떤 형태가 되는 건지. 그리고 BR이라고 하는 줄 바꿈 할 때 BR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메타, IMG, 링크, 인풋, 뭐 HR 이에 대해 되게 많이 있습니다. P도 있고요. 워낙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태그가 어떠한 역할을 취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태그를 무엇을 할 때 어떤 태그를 쓸 건지 아마 기출 문제만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금방 파악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변수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변환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var 변수명 초기값 변수명 초기값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배열도 그 순서가 있죠. 기본적으로 if문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게 되면 뭐 if문이라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나오는 뭐 결과값이 무엇인지를 찾는 이런 문항들도 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요즘은 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자바스크립트라든지 CSS, HTML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학습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HTML, CSS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안 나왔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려움 없이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웹 표준과 웹 호환성, 웹 접근성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 그리고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어떠한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필기를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런 파트들 중심, 키워드 중심으로 했을 때 어떤 파트에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 특성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어요. 최근에 기출문제가 이런 부분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한 최근에 기출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또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을 우리가 어떻게 좀 보실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시는 내용처럼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바로 이제 전자상거래 일반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정의 있죠, 개념 이거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대한 거기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의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전자상거래라고 정의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전자상거래가 되는 거겠죠. 아니면 뭐 이비즈니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전자상거래 운용사이기 때문에 이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자상거래를 시험 문제를 더 많이 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뭐 재화나 윤경을 거래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처리되는 거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자상거래.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컴퓨터 통신망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그리고 수발주, 그리고 광고 및 경제활동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인터넷이나 PC 통신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전자상거래가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것들은, 정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학습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자상거래의 장점, 단점이 있어요. 이거 소비자, 기업 측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거의 매 회차별로 장점, 단점에 대한 부분이 소비자인지 아니면 기업인지에 따라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의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자 측면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 측면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공급자를 얘기하겠죠.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좀 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다 좋은 거고 단점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어려운 부분이죠. 소비자 입장에서 뭐 정보가 좀 상이하다라든지 환불을 받는 것들 또는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유출에 대한 우려를 좀 더 고려를 하는 것 같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진입장벽이 낮다는 얘기는 누구나 쉽게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던 아이디어만 있어요. 하나 집에서 순수하게 뭘 제작을 해요. 뭐 귀걸이를 제작한다라든지 아니면 안경, 여기 보게 되면 하는 것들, 그리고 아니면 여기에다 뭐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니면 넥타이 핀을 이렇게 하나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집에서 이제 수제로 해서 만든다라고 할 때 양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쇼핑몰에 올려서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G마켓 되었던, 옥션이 되었던, 11월가 되었던, 인터파크가 되었던 그런 어떤 오픈마켓에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편하게 올려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만 있고 어느 제품만 있게 되면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 물론 크게 하려면 대규모로 해야 되겠지만 소규모로도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것이 이 진입 장벽이 낮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누구나 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간과 비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추가적인 비용이 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 단점을 잘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인지 공급자 측면, 기업 측면인지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왜냐하면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상들도 있잖아요. 이제 특정한 A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 물건을 우리가 받아다가 파는 거죠, 2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물론 기업 사업자 등록을 냈으니까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급자라고 보통 용칭을 잘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뭐 공급자 측면의 전자상거래 장점이 아닌 것, 장점인 것,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필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고, 물류도 아까 거기 범위에 있었죠. 그 물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예전에는 반품 물류 또는 폐기 물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판매 물류 또는 생산 물류 또는 조달 물류에 대한 정의들을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조달업체로부터 공급 생산자의 자재 창고부터 소배송된 입고된 자재를 보관, 재고 관리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 통제하는 활동을 무슨 물류라고 하는가? 그럼 정답은 바로 조달 물류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고객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 자체의 어떤 불량이거나 반품을 위한 물류 활동을 뭐랄까? 반품 물류. 그러니까 문제 속에 거의 정답이 있는 그런 내용들로 나오기 때문에 물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드형 있었죠. 전자화폐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 지불 수단들에 대한 설명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화폐 또는 신용카드, 그리고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금액, 그리고 기명 여부, 뭐 분실시 조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자화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신용카드보다는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라든지, 요즘 직불카드는 많이 없긴 하지만 직불카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물론 이제 엄카라고 해서 뭐 엄마 카드라서 어머니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이제 본인 걸 주실 수 있긴 하겠지만 보통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는 분들보다는 체크카드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체크카드라든지 전자화폐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뭐 인구 통계학적인 변도를 보죠.
그러니까 인구 통계적 변수를 볼 거냐, 심리적 변수를 볼 거냐, 그리고 구매 행동 변수를 볼 거냐, 기술 분석적 요소를 볼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인구 통계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유를 이루고 있고요. 제가 체크해 놓은 건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리 분석적인 변수가 무엇이 있을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세분화를 사이코그래픽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다음 중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세분화를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정답은 사이코그래픽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요. 보통 심리 분석적 변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사회계층, 개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구매 행동에 관련된 변수는 기본 사용기회, 사용 경험, 사용량, 상표에 대한 애호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뭐 구매 행동 변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심리 분석적 변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기술 분석적 변수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출문제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눈에 바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서, 그러니까 책 내용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를 한번 싹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지셔닝 전략에 대한 유형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긴 해요. 그래서 제품 속성이냐,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 이유도 있어요. 편익 또는 경쟁 제품, 그리고 제품 범주에 의한 포지셔닝에 대한 유형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뻔하죠. 기업이 자신의 속성이나 특성을 내세우면서 포지셔닝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바로 뭘까요?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도 정확하게 들고, 그 시험 문제를 길게 내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파트는 길게 나와 있지만 각각의 기본적인 개념들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경쟁 제품을 위한 포지셔닝이다. 경쟁 사이트나 경쟁 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비해 우월한 점을 강조하는 포지셔닝 전략이잖아요.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를 다 보시는 거는 저는 환영하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중요한 파트들만 체크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가격화라든지 무가화라든지 패키지화라든지 머천다이징이라든지 하는 이게 기본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가져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무가화라고 하는 자체가 무료 플러스 알파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이용하는 만큼 부가 보너스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전략을 무엇이라고 하니까 무가화가 되는 겁니다. 역가격화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패키지화는 이제 토탈 형태로 해서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머천다이징 일정 기간에는 무료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는 이 광고 수익을 확보를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타사의 어떤 이걸 제공을 해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럼 머천다이징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그 운용사 같은 경우는 머천다이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는 문제를 통해서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반대로 머천다이징이냐 패키지하냐 무가하냐 역가격 이런 것들 위주로 시험 문제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 맞춤 전략은 개인화냐 맞춤하냐에 따라 틀릴 수 있죠. 맞춤은 맞춰주는 거죠. 실제로 개인화는 개인에 포커스돼서 특징적으로 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배너 광고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죠. 여기 부분들. 그래서 정적 배너냐, 애니메이션 배너냐, 상호작용성이냐. 그러니까 배너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네이버 가든 어디 뭐 다음 가든 어느 사이트든 간에 고정적으로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클릭하면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배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니까 어떤 배너의 유형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한 번쯤 배너 유형이 더 있어요, 이외에도. 그래서 이 교재는 지금 3가지밖에 없었지만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학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의 게재 방식에 따르면 배너 광고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정형, 키워드형, 지정 시간형, 로테이션형. 로테이션형은 바뀌는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용어 그대로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한 번쯤 내용을 읽어보시면, 로테이션 한다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럼 보통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 확인을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셔웨어라든지 링크원이라든지 콘테스트 추첨, 이거 시험에 다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해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파트에서 어느 파트, 링크원 활용이 정답인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콘테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첨이 무엇인지, 브로셔웨어가 무엇인지, 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이거는 잘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설명을 이제 앞서 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시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을 해놓은 시점하고 방송 나가는 시점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또 직접 보시는 또 시점하고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뭐 바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뭐 적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셨을 때 딱 맞을 수도 있고요. 물론 기본적인 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한 거 브루시아 링컨하는 콘테스트 또는 추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바로 보시는 시점을 통해서 바로 이제 나오게 되면 맞출 수 있는데 그 전에 계속 이쪽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다음에는 이쪽 파트에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어떤 차이지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통신 일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보시면 컴퓨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PC 기반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CPU, RAM 또는 ROM, HDD, SDD 이런 기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AM이라고 하는 자체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PU 연산 결과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공간 으로 프로그램 실행 시에 프로그램의 어떤 이 메모리에 읽혀서 동작하게 되는 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바로 램이 되는 겁니다. 이거 풀어서 쓰지는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램이냐 롬이냐 뭐 CPU냐 HDD냐 SDD냐 해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 누구나 이 부분은 좀 더 정답으로 맞출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에 대한 부분도 앞서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서버 같은 게 애플리케이션 서버인지 또는 카탈로그 서버인지 데이터베이스든지 또는 동영상 서버인지 이메일 서버인지 서버 종류도 되게 많아요. 10몇 가지가 넘습니다. 구분하면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 서버의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DNS 서버인지 도메인 네이밍 서버인지 그래서 서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서버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보셔야 되는데 애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되어 있죠.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외병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의미하는 건데 두 가지 경우는 나뉘게 되겠죠. 둘 다 정답은 바로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일 서버 같은 경우도 앞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메일에 대한 그 프로토콜이 있었죠. 앞서 인터넷 쪽에서 프로토콜이 있었고 컴퓨터 통신 일반에서는 제가 이 기본적으로 이 메일 서버에서 사용하는 뭐 SMTP라든지 POP3라든지 IMAP라든지 MINE도 있긴 했었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좀 있습니다. 그래서 POP3에 대한 것들 그리고 IMAP에 대한 것들, SMTP에 대한 것들, MINE는 지금 여기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 문제니까 메일 서버 중에 또 정답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POP3인지 POP3는 시험에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악성 코드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바이러스가 무엇이고 웜이라든지 또는 트로이 목마라든지 용어는 한 번쯤 아마 이 부분을 전공하시거나 있으시면 수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고 바이러스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겠죠. 우리가 V3는 알약을 많이 쓰긴 하잖아요. 근데 웜이라든지 또는 트로이 목마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트로이 목마인지 또는 웜인지 또는 바이러스인지에 대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아시면 되고요. 하이브리드와 이국적 형태 또 랜섬웨어 그리고 파일리스, 악성 코드가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요즘 들어 많이 얘기하고 있죠. 저도 랜섬웨어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한참 됐습니다. 5년 정도. 근데 이제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이제 방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뭐가 막 뜨는 거예요. 도스 창이. 근데 제가 그때 인터넷을 뽑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한참 제가 그냥 놔뒀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랜섬웨어 걸렸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랜섬웨어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랜섬웨어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한데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보니까 랜섬웨어라든지 트로이 목마라든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씩은 틀려요. 근데 정답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랜섬웨어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랜섬웨어에 대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워너크라이라든지 로키라든지 이외에도 이제 주요 랜섬웨어들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뭐 인터넷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랜섬웨어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최근의 동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최근에 대한 동향도 항상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중앙점을 둬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크립토는 아까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왔던 문제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크립토는 제가 보니까 안 나왔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 다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나오지 않았던 문제긴 하지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15년에 유포된 랜섬웨어다.
그리고 16년 5월에 종료로 인해서 마스크키가 배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새로운 유형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15년이면 13년이면 이미 그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앞으로는 계속 등장하게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정보통신망의 기본적인 요소들,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같아요. 단말장치냐, 전통장치냐, 교환장치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 포함되지 않는 것들, 다음 중 정보통신망의 기본 요소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들, 이 세 개 빼고 나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고요. 정보통신망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기본 요소가 아니고 구성 요소예요. 전달, 신호, 제어. 이것도 아마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긴 해요. 다음 중 정보통신망의 구성 요소로 가장 올바르지, 구성의 3요소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전달, 신호, 제어, 행동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낸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미 유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라고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거를 바로 해서 출제를 한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표현 자체를 그렇게 드리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망의 분류에 대한 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거죠. 성형, 망형 이렇게 꼭 나오더라고요. 100% 나옵니다. 이거는 매 시험마다 한 번씩은 나오게 됩니다. 성형이 무엇인지 내용들이 많이 있죠. 망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링형이 무엇인지 이렇게 돼 있고요. 성형은 스타형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에 상당히 적합하고요. 중앙에 컴퓨터 교환기라든지 이것이 있고 그 주위에 이 단말 장치를 분산시켜서 연결된 스타 형태잖아요. 메인 있고 나머지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망형은 다 네트워크 망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링형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버스형. 이제 옛날 거긴 하죠. 버스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그래서 한 개 통신에서 여러 개의 단말 장치를 접속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트리형에 대한 그런 구조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트리형은 나무 구조, 이중 트리 내려가는 거겠죠. 이진 트리 형태로 해서. 그 다음에 격자망이라고 해서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이 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통신망에 대한 그 유형은 시험에 꼭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반드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학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기출문제에 하면 예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자 태그 중에서 예를 들면 AND라고 하는 이것을 출력하는 태그는 무엇인가? 이렇게 태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태그라고 하는 자체는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도 중요한 것들, AND가 되었든 또는 OR가 되었든 아니면 특정한 것들을 프린트하는 거가 되었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태그에 대한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일까요? 1번이 바로 이 AND라고 하는 를 출력하는 태그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 이 HTML의 IMG 태그 중에서 이미지 태그, 그러니까 IMG라고 하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중에서 이 테두리 두께를 지정하는 겁니다. 두께 지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선으로 할까 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테두리 두께를 지정하는 겁니다. 1번은 BORDER 보드라고 되어 있죠. 2번은 SRC라고 되어 있고요. 3번은 H스페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4번은 V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셨거나 하시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그를 지금 두 개를 왜 이제 제가 찾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만큼 태그에 대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쉽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태그는 우리가 이제 등한시하니까 공부를 할 때 약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안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넣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바로 V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중 사용자의 어떤 마우스에 반응하여 움직이거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정보 검색에서 입력까지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배너는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이냐, 애니메이션이냐, 상호작용성이냐, 또는 고정형이냐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이죠. 정답은 바로 뭘까요? 상호작용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 윈도우 볼륨 섀도우를 삭제하여 시스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랜섬웨어,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랜섬웨어입니다. 그래서 1번은 캐르베르, 그리고 2번은 크립토라커, 3번은 워너크라이, 4번은 로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뭘까요? 1번인 캐르베르가 바로 이 랜섬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에 대한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아주 정답이 바로 이제 우리가 랜섬웨어 유형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중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통신장치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통신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허브, 브릿지, 라우터, 트랜시버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잘 문제로만 제가 넣어놨는데요. 허브는 단말기에서 송신되는 전기 신호를 중계하는 장치를 허브라고 한다. 두 번째, 브릿지는 랜 간의 연결을 하는 기기로 필터에 대한 어떤 기능을 가진다. 라우터는 각 노드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재생하여 송출하는 장치다. 그리고 트랜시버는 통신 케이블과 NIC를 연결하는 장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바로 몇 번일까요? 3번이 얘기하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건 라우터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기출문을 보실 때 이게 정답이 아니면 찾아보는 거예요. 라우터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강도도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재생하여 송출하는 장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만 배우고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공부를 하실 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잘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은 이 항모드를 끝내는 전자상거래 운용사라고 하는 요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잘 돼 있는 교재인 것 같아요. 이 교재를 한번 기본적으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상거래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용 교재로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래도 필요하신 내용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용으로 보시게 되고, 제가 이것을 꼭 뭐 구매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시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찾아보시면 되고, 아마 찾아보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잘 정리해서 올려놓은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잘 주의를 하시고 시험 공부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이 전자상거래 운용사 필기에 대한 시험을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전자상거래 운용사 필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